전국 해설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방송국 들어오는 입구에 포스터가 크게 붙어 있던데요. 예. 5년이나 되셨나요, 벌써? 5년 됐습니다. 지난주에. 청취율 1위.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성도 1위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 문구가요. 예. 좀 마음에 걸려서 포스터 찍어놨습니다. 5년 더 이렇게. 네. 장기 집권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찍어놨어요. 지금 뭐 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오세훈 시장님께 꼭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드리려고요. 오세훈 시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빨리 좀 해결 좀 하시라고. 아니 그나저나 제가 없을 때 대타하실 때 저 대타한 민간인을 폭행하셨다면서요. 팩트 폭행이죠. 아니 주먹은 선수끼리 써야지. 아마추어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시면 반칙이죠. 아니 저는 팩트를 너무 모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먹 행사는 삼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예. 50억. 예. 자, 아까 제가 아마추어라고 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실 수 있겠네요. 예. 예, 시사 영역에서는 그렇다는 저도 아마추어였으니까요. 뭐. 예. 다른 분야에서는 프로시죠. 하지만 요 영역에서 이제 선수인데 이렇게 주먹을 휘둘러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그러니까 절대 자리 비우지 마십시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이명 어지러움으로 산재 1호로 50억 받았다. 이거는 김최고 의원도 잘 믿기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산재 1호금으로 50억을 줍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도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곽상도 의원 스스로가 특검을 요청하고 수사도 받겠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투명하게 밝혀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사실 경악할 정도로 많은 돈이 지금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몇몇 민간인들에게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런 구조를 만든 것은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자기가 설계를 했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고 있으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이 몇몇의 민간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갔는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줬는지, 이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주장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죠? 예.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이 대장동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보면 사건을 전부 이리저리 찢어 밝혀서 어떤 사건은 예를 들어 수백억의 현금이 빠져나가서 FIU에서 수사 의뢰가 된 사건은 용산경찰서 진흥팀으로 보내놓고, 또 어떤 사건은 검찰에 보내놓고, 또 어떤 사건은 경기 남부청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옛날에 수사를 해봤지만 이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할 때 하는 수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주장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이제 구린 게 있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받아라, 이런 프레임인데, 예. 민주당이 왜냐하면 안 받을 테니까. 아니 이제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러다가 특검을 받았죠. 받아서 지금 김경수 지사님께서 교도소 가 계시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그런 걸 겁낼 것 같아요. 진실이 또 드러날까 봐. 알겠습니다. 정치가 프레임 싸움이니까 그 프레임 싸움은 정치권에서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첫 질문이 50억의 성격입니다. 이 돈의 성격이 뭘까요? 이제 저는 사실 뭐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만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네. 또 돈을 준 사람이 또 이야기한 것도 무슨 뭐 산재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통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뭐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성격이 뭘까요? 왜 그렇게 통상적이 않은 거액을 줬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이제 조금만 더 돌이켜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이 그 전에 민간업자라고 해도 결국 등장인물은 뭐 남욱 변호사 뭐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2008년 뭐 2010년 그때 그때부터 주도한 분들 또 김만배 뭐 그런 분들 그죠? 언저리에서 그분들이 민간 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남시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끼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나무뜰이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지분에 한 주를 더함으로써 이게 이제 공공개발이 되고, 그러면 원래 이 민간개발이 잘 안 되는 게 토지 매입이 좀 어려워지거나 허가가 안 되거나 뭐 다 돼도 나중에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 때문인데 이걸 초고속으로 해결을 해 줬거든요.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님이 해결을 해 주셨죠. 그러면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문제를 민간개발을 제대로 되지 않는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통해서 토지 개발을 충분히 해줬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수많은 이익은 화천대유, 천화동인 뭐 이런 걸 주도하던 민간업자들에게 몽땅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이익이 나니까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뭐 지금 뭐 이익금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50억의 행방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잔치 끝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좀 밝혀야죠. 그 이제 차차 밝혀질 텐데 우선 처음으로 밝혀진 게 50억이니까. 네. 당연히 그 50억의 성격부터 이제 규정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50억 성격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화천대유에서 발표한 내용과 곽상도 의원의 주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돈의 성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도 특검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이제 곽상도 의원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제가 아주 혼이 나서 저는 곽상도 의원님은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하여튼 그 김채고님께서는 그 50억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아니 그것을 밝히자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않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통해서 거두어들인 이 수익이 전부 불법 수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50억밖에 없겠느냐, 훨씬 더 많이 있는데 1조나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계한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 뭔가 이제 구리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 아닙니까? 요약하면 그죠? 의혹 제기가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뭐 뒤로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제 아니 뭐 저 이론도 안 받았다니까 저는 그 말은 믿어요. 근데 또 사실 대선에 나오는 분이 측근이 그 뭐 천화동인을 일부를 뭐 소유하고 있다든지 또는 관리하고 있다든지 만약에 그런 사태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굳이 뭐 자기가 가져갈 일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찾아내야죠.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물었던 이유가 그 배우가 이재명 지사 아니냐 이런 성격의 의혹 제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수천억의 수익이 남을 그런 사업을 벌이면서 어떻게 민간업자들에게 이런 돈을 몰아줬느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동규 본부장이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무진들은 이것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된다. 그러므로 이 이익을 이렇게 많이 귀속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건의를 해도 묵살하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유 본부장 본인의 인터뷰로는 그건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자, 저는 이제 여기 다시 돌아와서 이 지사가 배우가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라는 문장으로 물었는데, 이재명 지사가 배우, 뭐 주인 혹은 실소유주 뭐라고 표현하던 이재명 지사가 배우인데 주인인데 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줍니까, 근데? 아니,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원래 거기에 근무한 종업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화천대유 이 회사에서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돈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돈을 받아서 지금 이리저리 막 나누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왜 그 돈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명을 해야죠, 사실은.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배우고 주인이면 왜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유철 전 대표는 또 끌어들입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한이 없는 게요. 그러면 왜 이런 구조를 왜 만들어줬으며 유동규 본부장은 왜 이 일에 관여를 했으며 그 나머지 분들은 또 김만배의 그 실질적인 오너는 왜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찬양을 했으며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거든요. 저는 그 문제가 아니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그 또 사업 논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업 논리 있겠죠. 그리고 저 직원이 10서너 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 법률 고문을 30명이나 통산에서 30명이나 뒀다면 이분들 스스로가 이게 적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리저리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률 고문 말씀하셨으니까 또 법률 고문 중에 예를 들어서 강찬호 전 지검장은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변호하셨던 분이죠. 김수남 전 촌장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장이고. 이재명 지사는 왜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한 2, 3년 후에 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지도 모를 사람을 미리 변호사로 임명을 했나요? 그건 모르죠. 2, 3년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르는 걸로.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을 추천한 분 아닙니까?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도 이름 나오는데 박근혜 정부 마지막 총장이고 국민의힘과 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던 때의 검찰총장이죠. 구속 한 사람은 아니죠. 이분이. 하던 때의 검찰총장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온 이름들은 국민의힘과 가까운 건 사실은 원유철 원내대표가 있는데요, 거기. 그리고 원유철 대표, 곽상도 의원 아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도 후원금도 곽상도 의원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적어도 이재명 지사 이름이 거기 나와야 되잖아요. 화천대유가 거둬들인 그 수천억의 수익에 비해서 정말 참새 눈물만큼 주면서 또 자신들이 필요한 일에 동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알겠습니다.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건 빙사일각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 드러난 것은 예를 들어서 5천억이 4천억이라고 지금 화천대유의 수익이 4천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드러난 것은 3,950억은 아직 안 드러났어요. 4천억 중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데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액수라든가 또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의 이름이라든가 구체적인 게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법률 고문이 30명이라고 해놓고는 지금 그 몇 명만 드러내고 공격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이재명 지사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즉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만 드러났거든요.
그럼 자신에게 불리한 사람들은 꽁꽁 숨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러면 뭔가 하나라도 나와야 그래 안 나오겠죠. 제가 안 나오겠죠. 나오고 나서 그냥 예.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특이한 것이요. 예. 외부적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자료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찾아내려고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수사기관은 또 이 FIU에서 수십억, 수백억의 그 현금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5개월째 뭉개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사 의지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진실을 어떻게 밝힙니까? 배우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뭔가 근거는 최소한의 근거가 아니고 이보다 더 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불법 소득이 수천억이 발생했으면 그건 범죄예요. 이 범죄를 찾아내겠다고 하는데 꽁꽁 숨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천억 이재명 지사 대선 자금 대의 조성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아니에요? 천억대의 그 수익을 얻은 분은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부인까지도. 그렇죠. 그분이 처음 등장한 이름 중에 한 분이죠. 원조예요, 원조. 예, 남모 변호사. 예. 근데 그분이 지금 후원했던 분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다 밝히자 이거예요. 지금 보면 이름이 자꾸 다 국민의힘 이름이 아니,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재명 지사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분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것만 하나씩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를 우리가 이쪽 알고 이름이 싶은 나와야 거예요. 이쪽 이름을 따지죠. 계속 나오는 건 아니 국민의힘 이화영 이름인데. 의원님의 보좌관도 지금 천화동인 1호. 천화동인 1호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소문이 안 좋던 것이거든요. 전부터. 아니, 그러니까 이하영 전 의원이 2004년 국회의원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의원님도 그때 처음 의원하셨네요. 예, 맞아요. 16년 전입니다. 17년 전. 그때 보좌관인데 17년 전 보좌관을 지금 끌어들이는 건 너무 다급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친구의 친구 같잖아요. 아니, 저는 이화영 의원님이 또 고향이 청송이어서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더 섹시한 걸 들고 나오셔야지. 아니, 그걸 그러니까 천화동인 이재명 지사의 보좌관도 아니고 그 주변의 의원의 17년 전 보좌관 이름을 끌고 나오는 건 너무 다급해 보여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닌 것이요. 최측근이 또 다른 인맥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로 어떻게 지금 당장 나온 50억을 퉁칩니까? 그러니까 1원도 안 받았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1원도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느낌은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안 받았나 보죠. 뭔가 하나 1원짜리라도 뭐가 나와야 그다음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1원짜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보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씩 나오잖아요. 자, 의원님, 이 오늘 라운드는 약간 궁색했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면요. 뭐 더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이제 예. 다 밝혀집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경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주당 경선은 뭐 이재명 지사가 예. 지금 뭐 결선 없이 갈까요? 결선 없이 그냥 갈 걸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망하길 바라십니까?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뽑아놓은 후보에 대해서 또 걱정이 많은 일이 곧 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이제 4명 뽑는 2차 컷오프가 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예, 그죠? 예. 한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예. 세 분은 거의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유승민 의원까지는. 홍준표, 윤석열, 유승민까지는 여론조사 보면 거의 분명한 것 같은데. 나머지 한 분 누가 될까요? 하여튼. 깊은 한숨. 자, 네. 깊은 한숨으로 대신하고요. 어차피 이름을 말씀 못 하실 테니까. 그, 국민의힘 경선도 사정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이제 주목해 두신 것은 공식적으로 유감의 표를 표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예. 팩트 폭행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행패죠, 행패.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어제 밤에 토론 마치고
얼마나 주무셨어요? 몇 시간이나? 예, 한 4시간 자고 왔네요. 4시간. 그 스튜디오로 생방송 출연해주신 원희룡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그 캠프 내에다가 이 대장동 TF를 꾸려서 지금 그 부분을 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질문들을 드리다가 입으로 넘어왔는데 내가 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은밀한 제안들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시다가 시간이 다 됐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권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특히 부동산, 수용을 한다든지 인허가. 네. 이제 사업권을 따는 순간 수익이 보장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업계에서는 자기들끼리는 대관 업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부패가 지금보다 많았을 때는 한 15% 정도를 그 리베이트 내지는 주민들 나눠주고 하는 돈으로 쓴다는 게 업계의 과거의 관행이었어요. 대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관을 상대하는 예. 관청에다가 관청이나, 줄 돈으로 한 15%를 떼놓는다고요? 그렇죠. 그다음 뭐 민원 해결 등등. 그래서 관 쪽에는 보통 들어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저는 과거에 그런 관행과 철저히 단절하기 위해서 네. 부동산 또는 건설 업계에서 당선 축하금 갖고 온 것도 제가 전부 공개적으로 다 거절해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는데 경기도를 보니까 성남 개발공사를 만들었어요. 네네. 부동산 사업하려고 거기에 본부장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뭐 유동규 씨요? 유동규 씨인가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이 야 이런 수익 구조하면 큰일 난다고 반대하는데도 이걸 묵살하고 자기 권한이 아닌데도 업무 다 뺏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을 이재명 지사는 경기관광공사로 자기 측근에 두려고 지금까지도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게 겉으로도 드러난단 말이죠. 사장을 이제 그만두고 경기관광 사장 그만두고 이쪽으로 온 건데. 예, 그렇죠. 그래서 왜 없던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고 여기에 대한 핵심 개발 사업 거기에다가 리스크는 전혀 없고 하이 리턴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이재명 지사가 측근으로 챙기는 사람이 주변 그 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이 사업을 밀고 갔을까? 여기에서는 의심을 하는 게 상식적이지. 그리고 제가 제주도지사를 해봐서 아는데요. 만약에 한 1,000억 원대 정도면은 한 몇십억 정도? 그다음 조 단위면은 100억 넘어가는 것을 알아서 전혀 제 손을 안 묻히고 그리고 나중에 법적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다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제안들을 저는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기도라고 없었을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사업을 챙기는 사람이 자기 측근으로 그 개발공사에 아예 사업의 책임자로 들어앉아 있었다. 없었을까요? 아마 잘 처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더 썼겠죠. 그러니까 지사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 그 손 거치지 않고 내가 제가 찔러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내가 돈 만질 필요가 없고 제가 거기에 뭐 무슨 문제되는 무슨 예. 협약서에 등장할 필요는 없겠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 자금을 만들려면 네. 내가 집에다 이걸 쌓아놓을 필요가 없거든. 내 통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죠. 들어와봤자 들어올 때 위험하고 나갈 때 또 위험해요. 그럼 나는 빠져 있고요. 예. 내 측근 예. 또는 내 한 달에 건넸는데 그 측근 어떻게 믿어요? 약점을 잡아야죠. 아하하. 그리고- 단단한 약점 하나를 잡고 있다. 예, 그 사람 죽게 되면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 사람과 연결된 다른 비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거를 약점을 잡든지 공범 관계면 되겠죠. 그런 제안을 받으셨는데 다 뿌리치셨어요? 그럼요. 저는 보수 정당에 온 게 깨끗한 보수하자고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돈 벌려고 했으면 밖에서 벌었죠. 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아예 단칼에 다 잘랐기 때문에 네. 제주도의 건설업자들과 중국 투자 자본이나 이런 쪽은 저를 너무 싫어해요. 지금도. 근데 경기도는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는 굉장히 무슨 뭐 투기 환순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요. 그 지금 수익 분배를 하는 걸 보면은 자기랑 관련된 그리고 자기랑 인터뷰하고 자기 재판에도 법조 브로커들 내지는 대법관 특검 다 연결시켜 준 걸로 보여주는 그 사람이 차린 회사. 그것도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화천, 내유, 뭐 천화동인. 그거야. 그래서 그분이 그 천하를 주역에 나오는 연봉하셨대요. 대선 프로젝트 이름 아닙니까? 주역에 나오는 예. 주역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성어로.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대법관, 특검, 그다음 뭐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 그래서 여야를 안 가리고 다 이 떡밥을 깔았는데 거에게
막상 성남시의 개발권을 갖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만 깨끗하다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신 반론을 하자면, 이 원희룡 지사가 하셨듯이, 이재명 지사도 거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난 관련 없다. 유동규라는 본부장 때문에, 그리고 성남시청 비서실과 이 김만배,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변호사들, 부동산 브로커들이 늘 비서실하고 소통했다라는 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반박을 해야죠. 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고 이 원희룡 지사는 내가 해보니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이런 그럴 허점을 가능성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거기 네. 때문에 이건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지. 예, 이건 모르는 거 합리적인 아니겠습니까? 의심이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고 단정 짓는 건 아닌데 예.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오기 전에는 그 지역의 개발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동균이 이런 사람이 전부 재개발 그 조합 네. 그 출신들 아닙니까? 예. 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 몸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죠? 자, 이제 수사를 철저히 받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선 앞두고 특검하면 너무 이게 정쟁으로 흐른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왜 본인이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 합니까? 저는 검찰도 수사하고요. 네. 국회도 하고요. 네. 그다음 경기도 내에 있는 자료들, 그럼 주주협약서는 나왔습니다만은 저 거래와 저 개발 사업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거래와 수많은 통화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걸 가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지금 검찰과 지금 국회가 제대로 하겠느냐? 고로 특검을 해라 이거거든요.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곽상도 의원은 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에서도 제명하고 국회에서도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명입니까? 예. 사퇴 아니고 아예 제명해야 된다? 사퇴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한다 그러죠. 예.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한 건지도 지금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어허. 정권 교체가 위험해졌습니다. 질문 하나 더.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대요. 19억에. 요거 어제 이제 새로 나온 뉴스인데. 예, 어제 토론 끝나고 봤는데 근데 지금 시가보다 싼 값에 내놨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저는 그래서 약간 헷갈립니다. 만약에 시가보다 싸고 그게 무슨 이중 계약도 아닌데 저걸 한 거라면 저거는 시가보다 비싸고. 예. 비싸다면. 그리고 뒤에 거래가 있었다면 뭐 큰 사건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그야말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원희룡. 사실은 지금 대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대장동 이야기만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대선에 예. 그 대장동이 이재명 지사에게는 본인이 이거를 밝혀야만 되고요. 설사 대통령 되더라도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진실을 이길 수가 없고요. 그다음 우리 곽상도 의원 그 아들 퇴직금 문제 나온 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살맛이 없게 만든 사건이거든요. 네. 이것은 단호하게 쳐내야 되고요. 정권 교체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이 깨끗한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야지 뒤에 구리고 뭔가 연결돼 있고 한 다리 건너서 정치자금 이상하게 만들고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뒤로 빠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네.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도대체 정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난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좀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이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본방 끝나고 유튜브 연장 방송이 이어지죠. 매주 수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 논담을 꾸며주고 있는 두 분을 본방에 모셨습니다. 박준 변호사 모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예, 오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네. 한번 간단명료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간밤에 또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예, 하나 떴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사들였다. 네. 그 시점이 2019년 4월 30일.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지명받기 2달 전이었다. 네. 그다음에 또 사들인 다음에 19억 주고 그 집을 샀는데 사들이고 나서 석 달 뒤에 또 신협에서 13억을 대출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김 씨 누나가 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일단 이것부터 한번 좀 잠깐 점검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시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연이라고 하자니 참 재밌는 우연이긴 한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특별하게 이상한 거는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김만배 씨 누나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샀다라거나 뭐 이런 정황은 지금까지 저도 봐도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다 그 보니까 윤석열 후보 쪽에 금매로 내놔서 싸게 내놨고 네, 오히려 뭐 더 싸게 팔았다라는 금매 얘기.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니까. 네. 저는 그 이한성 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 측근,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이화영 측근의 측근의 예. 그거보다는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예. 얘기를 지금 문제 제기라 2004년도 5년도에 있었던 이제 보좌관이 지금 그 하천대유 1호 그 이사를 맡고 있으니까 이거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2004년도면 이재명 지사가 정치를 할 때인가요? 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뭔가 문제가 되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보도가 된 상황인데 그거보다는 이게 훨씬 가깝죠. 근데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회가 한 달이 건너면 또 다 알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연의 일치인 걸 배제를 할 수 없는데, 근데 주목해서 보는 게 김만배 씨라는 존재 때문인 거죠. 그렇죠. 왜 그분은 또 그러냐면 법조팀장이었고, 네. 지금 법조계 마당발이 온 거야. 아니, 대놓고 기자들 앞에서 뭐 저기 그 뭐. 그러니까요. 형님들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정도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김만배 씨와 윤석열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네. 서울중앙지검과의 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혹시 김만배 씨의 누나가 등장하는 것이 혹시 이런 관계하고 연결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또 이것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런 거 봐야 될 거고요. 이제 근데 뭐 예컨대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뭐 당시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는 별로 뭐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뭐 그쪽에서는 뭐 알고 이거 윤석열 후보 그쪽 아닌가라고 접근했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김만배 씨를 알았다고 해도 뭐 누나와 뭐 이렇게까지 잘 알았을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겠죠. 우연이라고 네. 지금 이제 해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연인데 5천만 국민 중에 우연이 있으면 생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김만배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인터뷰 상으로 좋은 형님들한테 뭐 하려고 뭐 저렇게 돈도 많이 줬다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법조인들하고 연관성이 사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연찮게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네. 또 김만배랑 같이 그 회사를 뭐 이사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아니 지분을 받고 있는 사람을 천화동인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하고 있다. 뭔가 사실은 문제가 이한성보다는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물론 저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그러니까 떴던 지역이 또 연희동 지역인 건 맞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핫플레이스로 이제 뜨고 뭐 카페도 많이 잠기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핫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누나가 정말로 이른바 부동산 투자의 귀재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했던 분이냐. 저는 그렇다면 이게 우연의 일치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은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희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또 반대의 가능성. 예를 들어서 이제 상황이 그래서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집을 매매해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의문 제기하는 거고 충분히 그 의문 제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물론 예단할 수 있는 성분이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지금 문제는 이게 다운 계약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근데 이거는 뭐 정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내놓은 해명은 당시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이걸 뭐 계약을 했고 네, 뭐 한 3명 정도가 뭐 이렇게 사겠다라는 의향이 있어서 평당 2천만 원에 네, 그 중에 한 분이랑 뭐 계약을 한 거지 특별하게 뭐 개인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해명을 내놨으니까요. 네네. 뭐 그런 거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는 뭔가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만 드러난 바는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이것도 그럼 수사로 밝혀야 되는 사안입니까? 수사까지는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좀 더 있어야 되겠죠. 모든 걸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보면 예컨대 특히 다운 계약서가 되려면 현금 흐름 이런 거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470억을 현금으로 뽑았거든요. 회사 계좌에서. 이게 도대체 470억을 어떻게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지도 참. 좀 이따 여쭤볼 거고. 네, 대단한 일인데 그러다 보면 이 현금이 특히나 총선이 있던 작년에 또 집중적으로 많이 인출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서 현금의 흐름을 최대한 파악하려고 수사기관이 노력은 할 텐데 글쎄요, 이게 말 그대로 현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짚어야 되는 게 바로 그 지점인데, 그래서 473억의 용차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만약 계좌로 갔으면 뭐 찾아내기 쉬운데. 그럼 또 라면 박사가 또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겁니까? 봅니다. 지금 뭐 50억도 퇴직금 되는 거 보면 라면 어떤 식으로든지 5만 원권 등장한다면 라면 박스 사라지고 케이크 상자로 바뀌었다고. 470억 470억 정도 수준이면은. 근데 나눠서 또 뭐. 나눠서 했겠죠. 네. 무식하게 다 주진 않으니까요. 뭐 하여튼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퇴직금 형식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줬던 걸 봤을 때는 현금으로 하는 옛날 방식도 분명 썼을 거라고. 만약에 이게 뇌물이나 뭐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근데 추적하기 지금 맞겠죠. 김만배 씨가 이제 밝힌 바로는 뭐 차용하거나 이런 거 갖고 또 갚는 데 썼다 이런 식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예를 들면 이장비 뭐 현금으로 일부 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이장비나 뭐 꼭 현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도 범위가 뭐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 빌린 내역이 남아 있으면 그거 말 그대로 계좌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게 그렇게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줬다는 그 퇴직금도 나중에 들통났을 때 이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문제될 수 있는 것도 계좌로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현금을 굳이 써야 된다는 거는 곽상도 의원 아들이나 뭐 박용수 특검 뭐 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퇴직금 주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은밀하게 해야 되는 데만 현금을 썼을 거다. 이런 저 추측이 똑같이 가능하거든요. 생각하거든요. 현금은 간단해요. 정당하게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 세금을 포탈하든 뭐라든지 간에. 정당하게 돈 빌린 근거가 있으면 그거 계좌 이체를 하지. 누가 현금을 주겠습니까? 법인이면 오히려 현금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계좌로 가죠. 근데 불안한데요. 그 이전에 뭐 이장비 이런 데 썼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비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업비인데 대주주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대출받아서 지급할 그러니까 이유가 말이 안 없는 된다는 거잖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안 되는 되고 거죠. 그 현금 뽑는 거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1, 2만 원은 그러니까 안 뽑혀요. ATM기에서 그걸 뽑는 한번 뽑으려면 은행에서 1일 한도가 있어요. 제가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으로 400억, 6, 70억 만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하루에. 근데 이게 아마 사업 계좌는 그게 한도가 좀 다를 수는 아니, 어쨌든 간에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개인 대출로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도 뽑아본 적은 있어요. ATM기는 500만 그 원밖에 무슨 안 돼요. 보도 보니까 창구 직원이 짜증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현금 계속 찾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불합리하고 그럽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이 크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 이익은 뭐겠습니까? 합당한 이익이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일단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간 건 확인된 팩트입니까? 지금 팩트입니다. 보도에서 여러 보도로. 확인된 팩트고 그러면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경찰이 밝혀야 되는데 밝히니까 추적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현금으로 찾은 네, 거죠. 그 김만배 씨가 출석하면서도 취재진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뭐 자기가 뭐 돈 빌린 데다가 이렇게 썼고 뭐 정치권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좋은 형님들한테 뭐 줬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형님들이 굉장히 정치권 이런 데 많이 계시겠죠. 법 쪽에 이런 데.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는 그러니까 정치권 법 쪽에 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현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면 세탁의 일종이죠 이게. 예.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법조계 아주 유력한 법조인들을 뭐 고문이나 자문으로 모셔가지고 월 얼마씩 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어떤 그 연결선 말고 다시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면서 다시 그걸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법조계 인사들만 한번 그럼 한정해서 한번 먼저 얘기해 보시죠. 정말 안 좋게 보자면 현직에 대한 로비가 있습니다. 현직. 네, 왜냐하면 전직 고위직이야 고문으로 모시면 되는 건데. 변호사 이제 개업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지금 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이거를 또 정치권에도 예를 들면 뭐 케이크 상자를 갖다 주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쪼개기 후원 같은 형태로 가능하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요즘 현직 판검사가 솔직히 제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요즘 막 대놓고 돈 받고 이런 거는 없기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의 돈을 도대체 어디다 뿌렸을까? 네. 그냥 뭐 자기들 뭐 갚기 위해서 썼다는 말은 좀 믿기 많이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정치 자금이나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아니 참 그것도 말했는 게 예를 들어서 대주주로서 화천대유의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일단 어디서 융통을 했다가 이제 개인 명의로 융통을 했다가 그걸 갚기 위해서 이제 다시 거기서 그러니까 사내 대출금을 해서 받아갔을 수는 있겠지만
이 가능성도 있지. 그러면 계좌로 하죠. 근데 계좌로 굳이 하죠. 그러면 그럼 현금으로 계좌로 처리할 이유는 하죠. 없는 거죠. 더더욱 계좌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계좌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런 거면 그런 걸수록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현금으로 줘도 막아야 돼요. 아, 현금 주지 말라고. 이건 계좌로 해야지 내가 나중에 증빙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예. 더더욱 이상한 거죠. 결국은 수사의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근데 경찰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계좌는 흐름이 보이거든요. 근데 현금은 여기서 이거 잃어버렸다 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할 말 없으면 잃어버렸다 한다니까요. 이 정도면 원래 같으면 이게 지금 사실 구속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저는 사안입니다.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런 유의 사건들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담당했던 사건에서 좀 구린데 써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 돈 5억 10억 뽑았어도 그거 용처가 증빙이 안 되면 다 횡령이라고 보고 바로바로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액수는 실제 수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현금이기 때문에 당신이 용처를 입증해 와라라는 정도 수준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제가 좀 의문하는 게 국세청도 방식이 비슷하고요. 이상한 흐름이 있으면 반대로 물어봐요. 알겠다 그래. 네 말 맞는 것 같다. 맞으면 네가 입증 자료, 소명 자료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그 돈을 까줍니다. 476억을 매일 뺐으면 예를 들어서 본인 473억에서는 입증된 거를 까준다. 200억을 찾아왔으면 너 200억은 그래서 200억은 걔안내. 그럼 273억 그거 횡령이다. 아니면 그거 포탈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이 하거든요. 수사 기법이 그렇게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의문 나는 게 이 400억이 문제가 되는데 조사 12시간 받고 나왔어요. 이상한 소리, 엉뚱한 소리 막 한참 하고, 그러면 보낼 이유가 사실 없어. 그러니까 이거 바로 구속해야 되는 사안인데. 근데 저는 그럼 여기서 약간 아이러니한 질문 하나 드리면 아주 뭐 전직 검찰총장부터 특검 이런 분들을 자문 고문으로 모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런 거 자문 안 해주셨나요? 물어봐야죠. 안 물어봤으니까. 이거 뭐 물어봤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아니 정말로 자문 고문이 필요. 이거는 필요 없는 게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네. 아니 피해가는 법 이런 거. 피해갈 수가 없죠. 안 해야죠. 안 해야 되는데 하려면은 현금으로 하고 안 걸려야 되고 걸리면 잃어버렸다 거짓말 해야죠. 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그 최태원 회장의 그 동생인 최기원 씨가 돈을 빌려줬다라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더 드러난 건 없습니다. 뭐 400억 정도 해가지고 아니 회수도 못했다. 몇백억을 어떻게 그렇게 빌려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격가지가 너무 많아요. 이 사건에는 격가지가 너무 많은데 제일 핵심이 결국은 이 이익 분배 구조나 위험의 분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갑자기 보거든요. 그 얘기를 또 왜 해요? 아니 근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최기원 씨 정도 되면 분명히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야. 400억 정도 빌려주는데. 그럼요. 당연히 다 심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건이 이익 분배 구조가 그쪽 이 남 변호사 그쪽에 유리하게 잘 돼 있고 위험이 별로 크지 않다라는 판단이 났으니까 그 정도 액수에 대한 뭐 대여를 결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빌려줬어요. 그럼요. 그 지금 설계 또 얘기해서 또 이재명 지사 이쪽으로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말한 거고 설계보다는 저는 그 설계를 통해서 이익 받을 게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그렇죠. 보는 제일 거죠. 그 얘기죠. 그리고 그게 저는 그 이재명 지사 설계했던 누가 설계했던 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이익을 받은 사람은 설계가 문제가 아니고 이익을 받은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저도 핵심 이번에 사건을 잘 봐야 되는 거는 설계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설계를 잘 해놓은 판을 누가 먹느냐. 이게 두 가지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는 잘못된 거죠. 설계와 민간 사업자 선정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건데 보니까 남모 변호사 뭐 이름 얘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실명 남모 변호사. 이 사람이 원래 대장지구에 작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2005년부터인가요? 한참 전부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계약금 돈 엄청 쓰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손에 봤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눈이 시뻘개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서 어떻게든 뒤집어야 된다. 내가 패자 부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해서 드리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전직 검찰총장, 전 특검, 전직 수원지검장 이런 분들을 자문 고문 이렇게 모셨잖아요. 자문 받고 고문 받을 일이 그렇게 많나요? 그게 여러 명으로 모셔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보험이죠, 보험. 저 같은 변호사가 자문료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자문 역할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자문료 받으시면 죄송하지만 무지랭이 변호사긴 하지만 월 몇십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아요. 그리고 엄청 해줘요. 별의별 거 다 물어보고. 아니 회사에서 고문 변호사는 거 자문 변호사 위축하는 경우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저도 하고
한 명 이렇게 위촉하지 막 복수로 이렇게 위촉을 그러니까 하는 거? 저도 막 뼈골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금 10만 원, 뭐 50만 원 요래 받는데 10만 원 받는 거는 거의 없지 않아요. 저는 안 이게 만들어요. 부지런이라서 그렇고, 아니 그냥 좀 비교했습니다.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받으시니까 유명한 변호사신데. 이분들은 네. 결국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본인들도 얘기하죠. 나간 적 없다고. 로비입니다. 아니면 보험용입니다. 보험입니다. 문제 보험. 생겼을 때 가서 방패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변호사는 방패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방패가 아니에요. 그냥 다 맞아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실제로 저희는 노동사건 방어를 뭐 해야죠. 그런 걸 아, 해요. 그러면 아, 그분들이 지금 김만배 이제 그 씨가 소환 조사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 코가 석자잖아요. 안 드러났을 때 방패가 되는데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 맞아요. 방패하기가 이렇게 어렵죠. 유명해지기 전에는 분명히 방패 역할을 했겠죠. 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을 거고요. 저는 진짜 그랬던 게 저는 되게 슬픈 게 야당 소속의 낙선한 정치인이라고 하고 있던 자문도 잘렸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보면서 야, 아, 이거 본인 진짜-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저요. 아, 네, 예. 그래서 아무튼 참 말씀도. 슬프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1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뭐니 해도 핵심 중에 핵심은 김만배 씨가 대출에 따르는 473억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가 예. 이걸 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이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최대의 관건이다. 그러나 현금으로 다 빼버려 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럼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설계 파트에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야 뭔가 엄청난 내부 증언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그 화천대유 안에서의 그 믿을 만한 사람의 전달 사고가 나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일단 요 문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두 분 가시지 마시고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 논담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좀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좀 더 하셔도 되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법조인들이 껴 있는 게 좀 서로 꺼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김만배 씨 조사 받는 걸 보면서 뭐 좋은 형님 이러면 일반인이 많이 그런 거였다 하면 구속도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즉시 구속시켜야죠, 사실. 금액이 저래 예. 크니까. 근데 거기 지금 이렇게 방패 얘기를 좀 전에 방송에서 하셨는데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 옆에 많은 저라면 제가 만약에 회사하는 사람이면 딱 땡기는 사람들이요. 수원 지역에서 회사를 하려면 경기 남부에서 그렇죠. 권순일, 강찬우 땡깁니다. 그 사람들 해놓으면 혹시나 문제 생기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법조인들이 뭐 그 어떤 일을 한 저 같은 법조인이야 뭐 100만 원, 10만 원 받고 일을 해야 돼요, 진짜로. 서류도 써주고 검토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그 효과가 그래도 김만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저는 먹힌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은 돈을 어디다 썼는지 뭐 어떤 역할을 했고 처음부터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와 관해서 남욱 변호사인가요? 그 사람 샌디에고 지금 갔고 그렇죠. 한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랑 또 이렇게 말을 맞출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 이런 사람을 왜 구속해야죠. 저는 구속 안 하는지 이해가 일단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완전 다른 얘기지만 그 방금 자문료 예, 10만 원 또 20만 원 받는다고 우리 박 변호사님 또 겸손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차마 본방에선 얘기 못했는데 우리 박 변호사님은 뭐 자문료가 아니라 모델료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예. 너무 과한 겸손의 말씀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뭐 근데 하여간 투명한 거예요, 그거는. 아유, 그 투명하죠. 뭐. 부끄럽습니다. 예. 변호사가 모델료 뭘 부끄러워요. 부러워 죽겠구만. 그렇습니다. 여기 다 50억씩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뭐 50억씩 반 사람들에 비하면 뭐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농담이라 진짜 산재 신청하려고 했었던 거. 제가 산재 사건을 꽤 많이 하거든요. 저도 많이 합니다. 1등입니다. 잠깐만. 이게 될 수가 없어. 산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성공률이 높아요, 혹시? 산재는 그냥 그 수학 산수예요. 자기가 버는 금액에 자기가 여명, 살아올 기간, 생계비 아니, 제하고 산재 인정받는 걸 성공을 많이 했냐고. 인정받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를 넘어야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걸 아니, 넘으면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얼마나 쉽지 산재 인정 쉽지 잘 안 않아요. 해주는 업무상 제가- 제외돼야 되는데. 심지어 제가 법무관 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1년 근무를 했었어요. 오, 네. 전문가시네, 네, 그러면. 저 전문가인데. 네. 혹시 제가 필요하면 그때 꼭 의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엄청 크게 이슈가 됐던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반도체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금액이 안 나올 거예요. 이런 금액이 절대 나오지 않는 금액이고 산재 저도 인정도 어렵고 금액이 지금 뭐 20몇 억으로 해석하더라도 엄청 많이 버는 사람이 엄청난 후유증이 생겨야 돼요. 맞아요. 예전에 한번 뭐
대형 로펌 변호사 뭐 한 분이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아니면 연예인, 큰 엄청 돈 버는 뭐, 연예인 있잖아요. 그 정도가 돼야 되고 이거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박준 변호사가 또 프로야구 에이전트를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프로야구를 예를 들면 FA 대박을 칠 때 네. 정말로 특 A급 그러니까 A급. 100억 안팎의 어떤 초대형 계약을 맺는 다음이 네. 40에서 60억 아닙니까? 그렇죠. A급이. A급. A급. 그러니까 딱 그 규모잖아요. 그 40억, 60억이 거의 식물인간이 돼버렸을 때 가능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저도-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한 네, 거예요. 맞아요. 다른 데서 말장난치는 그랬어요. 아니 거예요, 다른 말장난치. 회사들이 산재 보상에 관해 한해서는 화천 대유를 좀 본받아야 된다. 근데 참 네. 저는 여기 조금 전에 이제 두 분이 말씀한 하나만 포인트면 김만배라는 그분이 법조 경력이 꽤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사단계 3년이면 뭐를 한다고 그 법률적 자기 방어 능력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주변에 판검사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일단 일반인들이 이런 큰 게이트에 휩쓸렸을 때 되게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당황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출두하는 거 보니까 전혀 당황하는 게 거의 뭐 있어요. 뒷짐지고 거의 엄청 여유 있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아마 그 검찰에 출석해서 이제 뭐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제 생각에는 전혀 저 자세가 아니고 그냥 뭐 자기 형님들에 비하면 낮은 검사들이 뭘 나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냐. 경찰이었나요? 용산이었죠. 용산 경찰서. 우리 형님들이 얘기 한마디 하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 뭘 지금 이렇게 그런 자세로 임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저는 그게 놀랍더라고요. 그 형님 좋은 형님들이 멘토여서 이제 2,000씩 준다, 1,000 얼마 준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하기 싫은 거예요. 대가성 이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엉뚱한 답을 할 정도로 사실은 상당히 사실 옛날에는 그 옆에 서 있지 않았겠어요? 포토라인 옆에. 그거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아주 배짱 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안 짚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 그 김만배 씨가 473억을 받아가는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분식 회계를 하거나 회계 장부를 조작을 해서 빠져나간 거 흔적을 없애면서 몰래 빼간 게 아니라 회사 회계소를 대출금 명목으로 해서 들고 나간 거잖아요. 떳떳하게 들고 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또 이 성격을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금융감독 아니 그래서 본인이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그러니까 아니 법조 기조를 그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그렇게 처리했겠느냐. 사실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도 이런 비슷하게 이제 회사 돈 많이 뺀 사건들을 해보면 그나마 돈을 뺄 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가짜 명목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가짜 명목이 흔들려 버리면 바로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한다고요? 네, 오히려 그냥 대여금 처리를 해놓고 예. 돈을 뺀 다음에 대신에 이렇게 되면 배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회사에 손실이 끼친다는 배임이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 나중에라도 갚을 수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면 배임의 그 죄책이 좀 감경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급했던 게 아닌가. 그 400억이 넘는 그 돈이 급전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지금 당장 써야 될 돈일 수도 있고. 어디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익을 자기가 스스로 따져봅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걸릴 만한 가능성하고 위험한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이익이 아니면 이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금융위원회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회사 돈을 막 뺐으면 당연히 돈 움직임을 다 알고 있는데 저기 왜 나가고 있노를 벌써 4개월 전부터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그럼 우리도 알고 있는데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뭔가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자산관리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원래 이제 현금을 만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거래처가 있으면 거래처한테 리베이트 받는 거잖아요, 원래. 원래 회사 돈을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를 계약해도 뭐 1000만 원으로 부풀려서 회사 돈 1000만 원 주고 거기서 이제 비용 뭐 세금 이런 거 떨고 한 6, 700 돌려받는 그게 일반적인 현금 마련의 그 리베이트나 킥백 방식인데 이게 땅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런 자산관리 회사들은 어디서 매입을 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쓸 때가 있어야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그렇죠. 돈을 돌려받는데 비용 처리할 게 별로 없다? 예, 그런 걸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회사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관여자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협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큰 돈을 그렇게 리베이트를 받으면 막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나는 뒤에 형님들이 있으니까 혹시 나중에 터지더라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라고 하고
대놓고 대여금 처리해놓고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여금 받아갖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무슨 빌딩 하나 사는데 돈을 썼다면 굳이 현금으로 찾아갈 이유는 없을 안 하죠. 거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예. 돈을 이 정도로 벌었으면 정상적으로 배당금 처리를 하든지 뭐 할 수 배당하고 있는 방법이 세금도 있는데. 낸다면서요. 퇴직금 세금도 낼 정도인데. 그러니까 뭔가 네. 긴급한 긴급한 일이 저는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합법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좀 밝게, 어휴. 그러니까 시작은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 너무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뭐 설계 얘기도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시작은 지금 드러난 것부터 뒤로 들어가야 되지 계속 이걸 뒤죽박죽 섞어버리면 뭐 국민들이나 뭐 지금 여기 시청자들도 헷갈릴 수도 있는 거고 시작은 이런 현금의 흐름 또 퇴직금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뇌물성이 있는지 여기서 안으로 계속 들어서 예를 들어 지금 유동규 씨가 문제된다면 유동규 씨가 어떤 금액을 취했는지 유동규 씨는 지금 출국 금지 금지됐습니다. 조치가 네, 내려졌다는 속보가 속보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출국 금지라는 거는 입건되고 출국 금지 신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혐의가 지금 있고 뭐 구속되고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남욱 변호사가 출국한 시점이 언제였죠? 직전에 출국했어요. 이 사건 터지기 터지기 직전에. 터지기 직전에 터진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언론사에서 기사 내고 난 후 아니었어요? 그 경기 신문. 무슨 경기 그렇죠. 경제신문인가? 예. 그 저도 후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샌디에고로 부가 이제 나갔는데 그 어차피 그게 비자가 네. 관광 비자거든요. 예. 석 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석 달 지나면 되게 급하게 나갔네요. 불법 체류가 될 거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 베네수엘라 이런 데로 가겠죠, 아마. 돌아와야죠. 한국에 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그 기무사령관처럼 또 안 오면 또 사건 또 이것도 남욱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딴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뭐 이하영 부지사의 예전 측근 얘기 할 게 아니고 남욱이 데리고 와서 빨리 한국에 조치해야 돼요. 네티즌 수사대가 있다면 미국에는 교포 수사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교포 네트워크가 찾아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자, 이번에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해서 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JB타임즈에서 전해드렸는데 주목할 보도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공수처가 어제 전격적으로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또 공교롭게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불거졌던 판사 사찰 문건 그걸 작성했던 부장검사가 지금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걸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정해서 보도는 안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저희가 일전에 창기뉴스에서 한 번도 이제 진단한 적이 있었는데 공수처가 그 손준성 검사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그 압수수색 영장에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작성을 지시했다라는 그렇죠. 구절이 있다. 네. 그럼 공수처가 뭔가 파악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핵심 문제라고 얘기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딱 이걸 했더니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도는 봤으면 두 개 다 한 것 같아요. 왜냐 공수처 사건이 지금 딱 두 개예요. 검찰 관련된 큰 사건이 모해이증 사건에서 아니면 그 판사 사찰 사건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개입했느냐. 그 건이 지금 한 건이 있고 또 한 건이 지금 된 거죠. 네. 이 지금 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 사주 작성자 손준성이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인데 그 두 가지가 그 관련된 검사들이 그 두 개 서부지검에 부산의 서부지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는 맞는데 저는 전자보다 후자 같습니다. 아니 한겨레는 그게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해놓고 이제 두 개 다 엄쳤긴 했는데 고발 사주 의혹으로 보는 게 왜 맞느냐 하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긴급성, 밀행성입니다. 가장 빨라야 돼요. 네. 그 예전 사건 지금 와서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뭐 간 김에 한다는 것도 영장이 안 되니까 간 김에 할 일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가장 근접적 사건은 사실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손준성 검사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검사가 그 문제의 4월 3일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라고 만약에 특정을 했다면 어떤 근거를 갖고 특정할 수 있었을까? 다시 말해서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 내부의 정보나 어떤 자료를 확보해서 이 검사를 특정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는 다른 루트로 이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검사가 이 사람이라고 특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루트가 뭐냐? 그럼 내부자 얘기겠죠. 이게 지금 제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핵심이면은
다 압수수색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그 사람을 핀포인트 할 수 있지 않더라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수사정보 정책관실에 일하는 사람이 검사도 있지만 수사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관들도 있죠.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 다 털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얘기 그러면 흔적이 잡히죠.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래서 뭔가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특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예전부터 저는 특정이 됐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할 이유도 사실은 손준성 검사의 뭐 전화 PC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다 압수수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보를 다시 대검 같은 데 들어가서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또 영장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았다는 거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 필요성이 있다면 거의 확실하고 그 제3의 검사라는 게 누군가가 확정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볼 때는 보입니다. 그 공수처 수사 3부가 아주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때 너무 빠르다. 상당히 빠르다.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밀행성, 긴급성.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그거 해야 된다고요. 뭐냐 했는데 근데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주목거리가 사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기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명불상의 검사는 기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압수수색 대상이 손준성 검사일 경우에는. 근데 제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지시했다. 이 대목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막연한 추측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나름의 근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했던 거 아니냐. 최소한의 정보 이런 그렇죠. 걸 확보했을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면 공수처가 뭔가 차근차근 밟고 있다는 그 구체성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지금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사실은 김웅 검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어쩌면 좀 망신 아닌 망신을 당한 택입니다. 뭐 저지당한 거? 당하고 네. 두 번째 들어가고 고발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대검에 들어간다는 거는 뭐 이런 표현 조금 그렇지만 심장부에 들어간 거거든요. 적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지금 관계상 봤을 때는 그렇다면 준비도 상당히 돼 있다고 보고 그 준비라는 건 뭐냐면 기소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압수수색 해왔는데 해보이 없던데요 라는 말은 못 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가 그럼 이제 공수처가 그럼 도대체 어떤 근거로 확보한 거냐는 뭐 어차피 저희가 여기 백날 떠들어봤자 안 알려줄 거고 공수처에서 일단 그렇게 쉼표를 찍고 또 하나 주목을 찍으면 그 전에 대검 감찰부에서 나왔던 것은 킥스 접속 열람한 흔적을 찾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건 대검 감찰부에서 그것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그 누군가 그건 뭐 검사냐 수사관이냐 확정은 안 됐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원이 킥스 열람 기록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 대검 감찰부의 그런 그 움직임과 공수처의 움직임을 종합을 하면 그 고발장이 작성 전달되는 과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접근해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렇게 지금 중간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수사를 좀 해본 상황에서 거의 파악하고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게 압수수색 작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데는 판사한테는 그런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누구고 어떻게 됐고 그러니까 이 물증 확인하기 위해서 대검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판사가 도장을 꽝 찍어줬던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공수처에서 많은 것들을 파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을 때 또 영장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이건 아직 보도가 안 나왔는데. 그거는 보도할 수도 없고 보도하기 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은 궁금한 근데 대목인데. 저는 눈에 들어오거든요. 판사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영장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하고 검찰이 싸우는 모양새인데 근데 확실치 않은 걸 갖고 들어왔을 때는 기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고 들어갔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 정도 이게 큰 사건이 됐고 뭐 대검이나 검찰 직원 내지는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글쎄요. 제가 판사라면은 영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건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고. 뭐 대검 감찰부도 압수수색 영장 어제 발부 나와서 압수수색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뭐 네. 근데 자 여기서 그럼 한번 이렇게 보죠.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킥스 열람 흔적을 찾았다라고 하는 보도와 그다음에 그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특정을 했다고 만약에 본다면 여기서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해보죠. 이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일단 이런 추론은 합리적 추론으로 성립은 되죠. 그죠? 뭐 조직적으로까지는 모르겠으나 복수의 사람들이 관여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죠. 만약 자, 그렇다면. 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손준성 검사 개인 일탈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야기가.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손준성 검사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조금 써가지고 아니면 뭐 복수인지 단수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뭐 가정적이지만 손준성 검사라고 치면 이거를 막 엄청 크게 떠벌리고 다니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이제 그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그 최고 그러니까 수장은 손준성 정책관이었으니까 네. 개통상 이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보니 정책관실 합리적이죠. 안에서 그렇게 보기 합리적인 거죠. 그러면 이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부서에서 했다고 봐야 되고요. 부서에서 그렇죠. 했다면 그 위에 상관인 뭐 검찰총장이 지시했거나 아니면 알았거나 아니면 관여했던 아니면 최소한 관계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겠죠. 아니 뭐 그건 뭐 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뭐 그런도 더 이상의 증거가 나와야지 직권남용죄나 우리 범죄로 봤을 때는 네. 가능한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손준성하고 그 밑에 부하 검사 아니 부하 직원들 거기서 지금 문제되는 상황은 건 같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범죄로 봤을 때는 뭐 직권남용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밖에 안 돼요. 제가 봐서 실형 나오기도 저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실형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죄책이 중한데 만약에 인정되면 실형해야죠.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직권남용죄 말고도 뭐 5가지 뭐 법 적용 가능하다라는 왜냐하면 답변까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쉽지는 않아요. 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뭐 이래서 이제 임성근 판사 건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헌법적으로는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우리 현행법으로는 이런 걸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네. 처벌 수위는 별로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냥 손준성이 그냥 뭐 저는 제가 봐서 집행이 더 가능하다고 보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했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끝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 생각도 듭니다. 에이,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준성 검사가 그걸 인정한다고? 아니요. 내 선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 그 이상 자기 얘기 안 선에서? 한다는 거죠. 그냥 내 개인 판단이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만약에 그렇게 그렇게 끝나고 끊는다고 하면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국민적으로 그게 납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얘기 전제는 네. 손준성 검사가 직원들도 모르게 혼자 했다면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 지휘 계통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작성하게 만약에 했고 킥스 열람하게 했다면 그건 대놓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 선에서 그냥 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그게 설득력이 있느냐는 거죠. 쉽지 않겠죠. 제가 봤을 때 쉽지 않고 최소한 그 우리가 이재명 지사 저는 사실 여야의 동등한 우리 기준을 대야 되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가 조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얘기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이게 만약에 뭐 정말 지휘 계통을 활용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걸 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걸 검찰총장이 정말 몰랐겠냐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고 몰랐어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직접 지시 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총장 책임론으로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결국은 이게 이제 그래서 대선하고도 관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도 빨리 됐던 거는 그것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선에 그 시간이 계속 흐를수록 수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 근데 한번 그러면 빨리 다시 한것 한번 같아요. 정리를 해보죠. 그게 그러니까 킥스 열람 흔적을 찾았다는데 그게 정말로 고발장 작성하는 시점에 이제 그 점에서 그러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찾아봤을 거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치고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고 고발장 작성한 검사까지 정말 특정이 돼서 본인이 만약에 인정을 했거나 물증을 만약에 공수처가 찾았다. 네. 이러면 상당 부분이 수사가 진척이 된 거고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공수처가 이렇게 몰아서 빨리 하는 거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의 영향력을 최대한 덜 미치려면 맞습니다. 경선이 끝나기 전에 발표를 빨리 해야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더라도 지금 스케줄로 봤을 때 본인이나 뭐 손준성 검사 불렀나요? 지금 아직 안 불렀죠. 예. 김웅 의원도 아직 안 아니, 불렀잖아요. 곧 부를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참고인 조사 이런 것들까지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게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도 이게 뭔가 타임라인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좀 그러니까 저 법률적 문외한인 제가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 간의 관계를 그러니까 그 수사를 규명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거다. 쉽지 않죠. 자백하지 않는 네, 직접 자백하지 증거를 뭔가,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그 실무 행위의 정점에 손준성 검사가 있었던 게 확인이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의 자백을 받든 물증을 확보하느냐. 결국은 여기까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수사 패턴으로 생각했을 때는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손준성을 부를 겁니다. 네. 이제 봐, 네가 작성했고, 네가 보냈고, 네. 네가 지시해서 누가 작성했다라고 네. 한다. 예. 어떠니? 하면
아닌데요. 모릅니다.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이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들을 지금 압수수색 통해서 할 거고요. 네. 아마 제가 판단컨대는 그 검사 진술도 확보를 했을 것 같아요. 검사든 수사관이든. 그 진술들 다 확보해가지고 우리 다 손준성 우리 정책관이 시킨 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른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물증 진술 증서 다 여기서 그러면 확보했을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그 이제 수사관이든 검사든 예. 그 사람들의 행위 정도도 법률 처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검사나 수사관 입장에서 면책을 받기 위해서 손준성 당시 정책관의 지시에 따라서는 했을 뿐이다가 되면 면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이거를 예컨대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거를 야당에 준다 이런 식의 거를 알지 않았다면 예. 범죄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본인의 면책 사유를 확보하기 제 말이 그 위해서 말이에요. 손준성 정책관이 시켜서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할 저는 가능성이 뭔지는 충분히 모르는데 쓰라해서 썼어요라고 하면 돼요. 네, 근데 조금 이상하긴 좀 한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냐하면 고발장 양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상하긴 한데 참고 자료를 작성을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처벌을 안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손준성한테 모든 하사를 돌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뭐 손준성 검사는 당연히 이제 방어선을 칠 것이고. 네. 근데 결국 손준성 검사가 네, 제가 했어요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물증을 찾아낸 건데, 근데 물증이 아니라 그냥 증거. 네, 증거. 증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그러면 그 사람들의 진술인 거잖아요. 또 그렇게. 그럼요. 그렇죠. 진술이 제일 만약에 중요하죠. 만약에 이거 손준성 검사가 시켜서 썼습니다. 이러면 그걸 그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네,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수사가 상당 부분이 진척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천은 변호사 얘기 좀 생각이 좀 다른데 네. 제가 계속 소환 얘기를 자꾸 해서 김건희 씨도 좀 걸리는지만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좀 이따가 소환 얘기하고. 곧 할 것 같아요. 계속 곧 하신대요, 이거. 아니, 근데 예. 해야 돼요. 저는 자꾸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럼 말 압수수색 합니까? 저가 했던 패턴하고 생각을 해보면 압수수색 플러스 이틀이에요. 네.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하고 오케이 전화 걸면 그다음 언제 오라고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2, 3일 내로 불러야 되고 다음 주 가기 전에 불러야 됩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목금 정말 늦어도 월요일. 네. 만약에 늦게 오겠다고 자꾸 버떼면 네. 그 정도에서 소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소환 안 한다는 거는 혐의가 없군요라고 하는 거 똑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공수처벌 뉴스는 제보자 조성은 씨를 2차례에 걸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 네. 이게 이제 있었고, 그러면 1차 조사고 한 번 더 불렀다는 것은 보완 조사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 거겠죠. 포렌식 조사 했다고. 보완 조사라고 한다면 그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한 조사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의 끝났을 거고요. 만약에 한 번 정도 더 한다 그러면 손준성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부르고 나서 예를 들면 서로 진술이 대질 비슷한 거. 네, 서로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김웅하고 있을 때 김웅 의원이나 네. 그런 게 있을 때 한 번 더 부르거나 그런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이제 구획 정리라면 조성은 씨를 통해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정말로 4월 3일과 4월 8일에 받은 거냐. 아하,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로 손준성 군의 이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수신 과정에 대한 그거는 이제 거라고 포렌식으로 확인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지검에서 서부지청 지금 압색 보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2단계 그때 수사정보 정책관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 알아. 내부 사정을 살펴보는 다 안 거죠. 거니까 그러니까. 증거, 물적 증거, 진술 증거 확보했으니까 해당자 불러가지고 이거 맞니?라고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곧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바로 그러면 이제 그 해당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임박했다. 저는 오히려 먼저 거의 했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 벌써 불렀을 수도 있다. 예. 보통 압수수색 하기 전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압수색 하기 전에는 잘 아니요 모르진 압수색 않는데 뭐 전후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게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 검사니까 뭐 어쨌든 예우 갖출 수도 있는 거고 검사 그렇다면 저는 뭐 굳이 공개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예.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좀 한편으로는 근데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작년 4월에 대검 수사정보국 정책관실에서 벌어졌던 일을 네. 지금이 와서 부산지검 서부지청 사무실을 뒤져서 뭐 나오나요, 근데? 그 사람 휴대폰 같은 휴대폰이에요, 거 다.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PC 휴대폰. 네. 그럼 PC는 의미 신기하게 없을 거고요. 아니 네. 근데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되게 꼼꼼한 사람들은 PC에 그 자기 전임 자료를 갖고 생기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혹시나, 그거 원래 하면 안 혹시나. 되는 건데, 혹시나. 담아가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긴 혹시나 있어요. 그게 예. 있다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휴대전화죠. 네. 휴대폰이 핵심이죠. 예. 휴대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이제 그 사무실, 그러니까 자택이나 이런 데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압색 이야기가. 그 사무실. 사람은 있었으니까 휴대전화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럼 소환조사라면 소환조사하면서 바로 압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에 또 휴대전화가 검사한테 가면 잘 없어지니까. 업무 시간이면 그냥 그 업무 시간 중에 휴대폰 바로 압수하면 되니까요. 아무튼 네. 지금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게 아니냐. 일단 좀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부산지검 서부지청 그러니까 전격적인 압수수색. 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가 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진단을 해봤고요. 조금 전에 박주현 변호사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장 유튜브님도 댓글을 달아주신 게 김건희 씨 소환 어떻게 되는 거냐고 왜 업데이트가 없냐고. 제가 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대예언을 하셨잖아요. 대예언. 예언도 네. 아니고 지금처럼 예측이라고 표현하겠어요. 예측. 예측이나 뭐 예언. 썸네일 보니까 뭐 저는 실업자 해놓고 막 변호사님은 뭐 예언가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PD가 자꾸 저도 곤란해요. 예측인데 저는 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자꾸 들거든요. 했으면 이거는 무조건 세워 나왔겠죠. 했거나 아니면 곧하거나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곧하거나. 그렇죠. 네. 방법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은 우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만약에 안 했다면 혐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안 했다면 네. 또 그 얘기는 논리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수사를 해본 사람 알거든요. 그렇게 난리 쳐놓고 안 부르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보강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어차피 김건희 씨 소환은 마지막 수순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소환 수순인데 그 직접 마지막은 압수수색이거든요 사실은. 네. 압수수색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아냈으면 뭘 더 보강하겠습니까? 옛날 10년 전의 일을.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말이니까 퍼뜩 떠오르는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 증권사 이런 데는 여러 군데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네. 김건희 씨 본인과 관련된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1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 가봤자 아무것도 맞아. 없습니다. 자택 뒤져봐야 뭐 자택에 아무것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10년 전에 쓰던 휴대폰이 남아있을 것도 아니고 그건 압수수색 이렇게 청구해도 아마 법원에서 안 줄 안 겁니다. 내줄 필요성이 없다. 그렇죠. 네. 회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회사만 한 것 같습니다. 그 자택 압수수색을 법원에서 좀 신중하게 합니다. 보통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이런 집은 뭐 김건희 씨는 그런 건 해당은 안 되겠지만. 근데 거기 네.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계시는 거죠. 그렇겠죠. 또 장모님도 또 속 보석돼서 다 앉아 있으니까 같이 사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소환 조사 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양 극단으로 간 거 알죠? 극단이 아니고 그러니까 몰래 소환 조사했을 이거 수도 지금 있고 뭐 둘 다 가능하고 이거 지금 하시는 거 아니면 아닙니까? 수사에서 이거. 아무것도 안 나왔을 저런 수도 예언은 제가 나도 얘기하는 하겠네. 거는 제가 수사하는 예. 패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소환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안 했다면 불기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불기소든 기소든 결정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불기소는 한참 후에 해도 됩니다. 야, 또 저렇게 빠지라고. 아니, 불기소는 어차피 여론에 그런 것도 안 따지니까 네. 한참 지났을 때 불기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 그래서- 불기소 할 거면 시간 끌 수 있죠. 괜히 왜냐하면은 이게 또 선거 전에 불기소를 해주면 그게 또 정치적으로 해석이 저는 뭐 되니까. 지금 예언할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 자꾸 기도하라 하는 걔가 왜 기도를 합니까? 조사 받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고. 이건 지금 박형춘님이 아, 댓글을 그렇게 달아서 지금 밥변이 네. 말씀하시는 저한테 기도를 해라. 지리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했는데. 지리산 되게 좋아요. 저희 집이랑 제가 가깝고. 김건희 씨 본 적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수사하는 패턴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정상적인 수사관이라면 수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갈 거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도 하나만 골라야 되는 게 양심상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조사할 것 같아요. 곧 할 것 같아요. 뭐야 또?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하나 골라라면 네. 곧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기 안 하는데 왜 본인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하냐고. 댓글 그러니까. 너무 떠서 제가 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댓글 너무 떠가지고 아픈 손가락은 뭐가 나 안 아파요 하나도. 박변에 아픈 모델도 하시고 손가락으로. 지금 얼마 잘 나가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가 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공수처의 이 빠른 수사 진행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건이니까 당연히 뭐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제가 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장동도 저는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증거 인멸을 할 거면 이미 다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사건도. 아니 근데 어제 나온 거 보면 지금 경찰은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맡기로 했고. 네, 그나마. 근데 그다음에 이게 검찰도 이제 아예 특별수사팀 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보면 수사기관을 너무 많이 흩어놓는 거에 제가 늘 좀 반대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약간 요새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 하던데 한국형 FBI로 뭐 합쳐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용산경찰서도 그 금감원에서 무슨 FIU인가요? 거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받고 한 4개월 동안 이거 뭐 뭉개고 있다가 이제 이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유동규 씨도 출국 금지는 했습니다마는 이거 뭐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가 뭐 저희 당에서 정략적으로 특검을 추진한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뭐 맞아요. 뭐 정치적 의도가 없진 않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고 아주 전문적인 수사 요원들이 붙어가지고 죽어라고 해도 이거 할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뭐 어디 용산경찰서에 맡겨놨다 이제야 뭐 합수본으로 넘긴다 이게 글쎄요. 저로서도 참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수사가 이게. 빨리 돼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꾸 이게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얘기하는데 정쟁으로 자꾸 하려 보니까 이재명 지사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저 멀리까지 1단계부터 시작했는데 10단계부터 시작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1단계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일 눈에 띈 게 뭡니까? 현금 아끼고 470억 아니면 퇴직금의 성격 50억을 누가 줍니까? 아이한테 어린이 죄송합니다. 30세 누가 그래 줍니까? 그런 것들부터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조인들이 뭐 한다고 그게 몇 천만씩 받아가면서 좋은 형님으로 돈 받습니까? 그럼요. 그런 것부터 횡령이냐 뇌물이냐부터 찾아 나가면 뒤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사실은 저도 특검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선거철이고 제가 수사 실무자라고 생각해도 이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좀 좀 방어막을 둘러주는 입장에서 전문가들 모아가지고 시간을 딱 이때까지 해라. 특검은 보통 활동 기간을 정해주니까 해가지고 하는 거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면도 있겠지만. 저희 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본선이 시작되는 상태에서 수사 영향을 최소화돼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검은 그럴 수가 없어요. 특검 카드는 아무리 해도 서둘러도 말이 안 돼요. 특검이 왜 문제냐면 특검 그 돈 만들 때 한 달 걸리고요. 특검 인선하는데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11월 달에 어쩌려고 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이 주로 하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검찰도 좀 나서고 있지만 경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대놓고 그냥 뭉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뭉개면 제 생각에 이거 대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대장동 나오게 선거를 되는 할 거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이거 안 해도 그렇게 될 대장동 수밖에 선거 없죠. 할 것 아니에요. 같은데 제 앞으로는 생각에는 저는 아예 근데 이거는 근데 얼마나 말아야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이제 계속 그 국힘이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어제 국수본 검찰 그러니까 수사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대로 간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저희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특검 얘기를 하는 게 순기능이 있다고 봐요. 아 저는 안쓰러워요. 다 그쪽 당 사람인데 자꾸 특검 얘기하는 게 다 저희 당 사람이니까 오히려 더 다 파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473억 현금을 뿌렸는데 특히 저희가 야당인 상황에서 야당한테 이걸 뿌렸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는 일주일 추석 전에 그거 내용 다 알았고 또 이준석 대표 얘기 따르면 50억 받는 사람 두세 명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럼 자기네들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엔 딜레마 말이 되나요? 이게? 말씀만 그러니까 드리면 오히려 더 파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받으면 되죠. 아니 근데 특검 얘기를 하고 이거 열심히 파야 오히려- 된다고 얘기를 오히려 더 하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게 경검도 더 아니 웃겨요. 경검도 그러니까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결국 해보겠다라고 목적은- 하는 거 아니 왜 아닙니까? 끝날려니까 싸워 왜? 참 답답해서 그래요. 자기들이 다 해놓고 거의 지금 걸리는 건 자기들인데 근데 자 보십시오. 이거 결국은 결정권자가 로비의 핵심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솔직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 근데 하려고 그거를 지금 특검하자고 파봐야 되는 하는 거 건데 아니에요. 일반 수사기관에서 이거 얼마나 파겠어요. 노래가 솔직히 하나예요. 말하면. 무조건 이재명 가야 되고 이거 자기들 안 걸려야 되고 수사 질질 끌어가지고 선거 때 넘어가. 그거 목적이면 근데 다 지금 보이는데 보면 뭐. 이재명까지는 그렇다 쳐도 유동규는 진짜 이상한 거 많거든요. 뭐 사람들이 이거 그러면 제가 예. 볼 때는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면 돼요. 이겨서 네. 그러면 그때 특검을 그때 만들면 정말로 확실하게 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죠. 그죠? 이겨도 뭐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특검 만들어 주겠습니까? 많은 뭐 국민 여론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예. 저는 그 뭐 일장일단의 저는 이 그 대장동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니까 뿌리를 뽑아야 되는 사건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유, 당연하죠. 전혀 이의가 없고요. 저는 너무 좌절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고도의 어떤 뭐냐면 수사력이 동원이 돼야 된다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아,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딜레마는 이것이 지금 어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금 대선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나마 현실을 반영한 해결책은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에 끝내는 건데. 아, 이게 안 사건이 되죠. 복잡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하냐의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으로 간다면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니까 대선을 특검 대선으로 치르겠다는 얘기고 다를 바가 대장동 대선이 없다.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면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나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이냐. 안 된다니까요. 이게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만 얘기 드리면 결국은 지금 한 30%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은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무조건 이재명이라 하고 있잖아요. 아, 그거 뭐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또 지지하는 마찬가지. 분들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지지한 30% 뭐 네, 될 수 있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 생각하면 네. 결국 이걸 특검을 해버리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든 어떤 진행이 되든 간에 계속 그 공방이 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환기시켜드리면 2007년 대선 때 BBK가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검찰 수사했잖아요. 그렇죠. 수사해가지고 결론 어떻게 그 나왔습니까? 전날 발표해 버렸잖아요. 수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정권 바뀌고 수사 다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특검을 했죠. 그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간다면 똑같은 그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그거는. 근데 그게 사실은 꼭 바람직한 거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가 사실 없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선거 앞두고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더 열심히 할까. 저는 진짜 그 의문. 그러니까 여기에는 걱정이 가장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예. 기존의 검경 수사 의지에 대한 이제 불신. 그렇죠. 이게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금은주의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떤 특검의 수사 능력에 대한 확신은 있느냐. 뭐 확신이야 없는데. 특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특검의 역사를 보아하건대. 그다음에 사실 그걸 국민의힘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특검을 발동을 한다 하더라도 네. 특검 후보 추천의 주도권을 누가 지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특검의 어떤 수사 결과는 특검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요하죠. 결국 정쟁의 소재예요. 특검 되지도 않을 거를 알면서도 계속 얘기한다는 저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는 정답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 저는 이게 접근법이 맞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글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이게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 맡겨놨을 거를 그렇게 납득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스스로도 모든 수사를 뭐 받겠다, 적극적으로 임하시겠다 하셨는데 굳이 특검을 왜 못 받냐. 뭐 그런 얘기는 당연히 이재명 나올 지사가 수밖에 없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 이럴 데 없는데 무슨 수사를 받나? 그거 그게 자체도 아니라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이재명 특검이라고 할 게 아니고 대장지구 특검이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안 드러나면 수사를 안 받을 설계를 수 있는 잘못했다고 거죠. 가정합시다. 그 말대로. 그럼 네네. 제 범죄가 되나요? 아니 수사가 되나요, 그게? 설계를 이 정도 설계를 예를 들면 유동규 씨가 뭔가 로비를 받아서 이걸 했다 칩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재명 지사 너무 높은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큰 사건을 하는데 성남시장이 관여를 안 모든 게 했겠습니까? 가정과 아니, 가출원과 예를 들어서 참.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갖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드러난 유동규 50억하고 드러난 400억 그걸 조사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50억, 400억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제가 거죠.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2007년 됐을 때 BBK 수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것처럼 저는 이게 BBK 수사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검경이 눈치 보기 해가지고 제대로 실체 규명 못하고 했는데 그럼 BBK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최악이죠, 최악. 그때가 되면 근데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믿어보는 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또 성립이 되는 거고 또 정반대로 저는 이분들 그 전에 다 해외 가고 막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진짜로. 예. 또 아니 그게 샌디에고 실제 갔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쪽 사람이에요. BBK 같은 아니, 무슨 그쪽 경우도 사람입니까? BBK 같은 핵심 의혹의 당사자가 대통령으로 5년을 그러니까 뭐냐면 집권에 있는 동안에도 증거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이 점도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검을 도입을 했는데 또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특검이 무조건 다 그러니까 밝히는 대로 특검이 완벽할 수가 그러면 없죠. 보증도 없죠. 제가 그 말인 거예요. 그 30%는 또 안 믿어요. 자, 특검 엉뚱하게 했다. 눈치 보고. 그렇게 결론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검경이 수사든 특검이 수사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클리어 되기가 쉽지가 않을 믿어요. 수도 있다면 쉽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대선하고 떼어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도 그래 봅니다. 오히려 그게 현실적인 접근법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글쎄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수사라는 게 이게 빨리 파야 되는 거고 또 파다 보면 어디로 갈지 나무 모르는 게 변호사 수사거든요. 허락해가지고 빨리 뭐 예. 조사받으라 그래요. 그냥 뭐 변호사를. 우리가 부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불렀죠. 알게. 샌디에고에 우리 김하성 선수가 활약 중인데
그 경기는 보실라나. 하여튼 좀 와가 조사 받고 그 청년 부위원장 아닙니까? 아이 뭐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게 언제적 지금. 그러면 언제적 얘기라고 이한성 씨가 지금 2005년도에 아니, 그거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 얘기를 우리 하고 쪽 앉아있어요. 사람이든 곽상도 의원이든 누구든 문제 있는 사람이면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왜 제가 지나간 버스 얘기하지만 잡고 왜 다시 또 싸워? 지금 다 그 얘기 끝나고 전 고발 천하람 사주 변호사한테 사건.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고발 사주 사건 얘기했는데. 아니 여든 야든 문제 있는 사람이면 다 잡아 넣어야죠. 맞죠. 공감합니다. 그럼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하죠. 예. 네. 온 데가 왔네. 아니 근데 뭐 그냥 그랬어요. 네, 김건희 얘기하죠. 수사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네.